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세 번째와 네 번째 근로자가 모두 수습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불수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한 가운데 영국 BBC 방송까지 불영어 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번 폭설이 더 우려되는 건 바로 습기를 머금은 눈, 즉 습설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눈에 비해 습설은 두세 배가량 무거워 각종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얼마 전 제설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염화칼슘 저장고입니다. 1톤부터 15톤까지 제설 차량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소금을 다시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 살포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새벽에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결림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340톤 나갔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뭐. 벌써 수백 톤의 소금을 뿌리며 제설 작업을 했지만 밤을 새서 더 많은 양을 곳곳에 뿌릴 예정입니다. 방금 전 제설제를 뿌리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조금씩 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지자체는 눈이 조금이라도 쌓이기 시작한다면 제설제를 계속 뿌리면서 밤사이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 폭설 때 제설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는 오전부터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곳곳에 제설차와 인력을 총동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설로 습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2배에서 3배는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쌓이면 무게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고 비닐하우스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예년보다 추워지겠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매몰됐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매몰자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하자 소방대원이 격리하며 예를 갖춥니다. 도서관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 50대 김모 씨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46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새벽 1시쯤에는 세 번째 매몰자인 60대 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날 발견된 사망자 2명과 달리 이들은 지하 깊이 묻혀 있고 위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건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게 사람의 형태가 보여가지고 이로써 이번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모두 숨졌습니다. 발주기관인 광주광역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최근에 여인 슬픔을 견디던 아들이었고 고령에도 꿋꿋이 현장을 활용하던 베테랑이었고 매몰자 수색은 끝났지만 사고 원인 조사와 감식 등을 위해 당분간 현장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희생자 수습은 끝났지만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포함해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 사망자 4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어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이어갑니다. 크레인이 육중한 철근 구조물을 들어올립니다. 붕괴 당시 충격으로 철근은 크게 휘었고 기둥과 보가 붙었던 부위는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고 직후부터 구조적인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와 관련된 6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는 물론이고 설계부터 자재, 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선 사고 원인부터 먼저 하고. 사망자 4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불법 재하도급 여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관련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중요 참고인 8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공사 대표는 사고 사흘 만에 현장에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함께 수사하는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도 확인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민주당은 새치허에 농락당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 공동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통일교 의혹, 국민의힘은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정치권이 결론을 낼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 민주당. 경찰 수사로 밝힐 일이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민주당이 선을 긋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MBN에 우리에게는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됐던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새치허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호의 입에 따라서 민주당 관련자의 이름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노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민주당은 당장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고 개혁신당도 왜 민주당만 안 된다고 하느냐고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은 민중기 특검 탓이라고도 몰아세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공여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이나 수사를 무마한 것이 원인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번 연말 전국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각 부처의 연말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이름을 죄명이라고 쓴다며 일종의 자학 개그를 했고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선 강한 질책을 했고 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자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오갑니다.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네,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잖아. 이 대통령은 언어 순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좋았던 분위기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선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의 불법 반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이 사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6월 취임했고 남은 임기는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인사에게 막말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업무보고 자리를 질타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흠집 내기에 집중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국회 업무부터 나서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사고 소식들 모았습니다. 울산에선 탱크로리 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고요. 부산에선 30대 만취한 운전자가 나홀로 차량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울산 남구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합차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드레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본네트에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음주 수치는 취소 수치네요.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앞 도로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사인 5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상태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갑질과 주사 이모까지 각종 의혹에 놓인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 매니저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전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9월 박 씨와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 4대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박 씨가 두 사람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회사에 등록해놓고 급여를 줬다며 횡령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두 사람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근로자인 매니저들은 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또 박 씨가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요구한 약을 주지 않자 박 씨가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방송을 중단한 박 씨 측은 이어지는 폭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칫 상대를 자극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합니다. 소모적인 여론전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대응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매니저들이 아직 폭로할 게 수없이 많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박 씨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때 3대 고시 중 하나로 불렸던 공인회계사 시험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 붙고도 3분의 1가량은 취업조차 하지 못하면서 편의점이나 택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29살 A씨. 크고 작은 회계법인에 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고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마련합니다. 그냥 택배 알바, 상하차 알바를 좀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할 거 없으니까 운동이나 좀 하고 있고. 이렇게 A씨처럼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인원은 약 600여 명. 올해 합격자만 놓고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00여 명이 아직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회계사 수요 예측을 잘못해 합격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게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고 AI로 대체하는 회계법인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늘어난 점만 고려해 40%나 늘렸다는 겁니다. 회계사들은 합격자 정원을 줄여달라며 매주 정부 청사 앞으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충분하고 적합한 수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즉 800명까지 축소가 돼야 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습 채용 확대는 검토하겠지만 정원의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회계사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올해 한국의 수능 영어 문제를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불수능 논란이 제기됐었죠.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기에 영어의 본고장에서마저 관심을 갖는 걸까요? 사회정책부 최은미 기자와 이슈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사실 수능 난이도 논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슈인데 이렇게 외국에서까지 화제가 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요. 한국 수능 총책임자가 미친 수준의 영어 시험 때문에 사임했다고 돼 있고요. 아마 얼마 전에 난이도 논란을 책임지고 사임한 한국교육평가원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실제 시험 문제 하나를 보여줍니다. 같이 보시면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외부 현실, 가상세계, 그리고 아바타까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기 어려운 공상과학 용어 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생소하죠. 저희 입장에서 생소하니까요. BBC도 독자들에게 직접 한번 풀어봐라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원어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BBC는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면 보시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서 말미에 문제를 하나 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네. 칸트. 네. 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제만 들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러네요. BBC는 이 문제들을 소개하면서 고대 문자 같다. 미친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목소리를 같이 담았습니다. 네. 아마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어민조차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한국의 입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칸트, 사실 이런 주제야 우리가 국어로 접해도 상당히 난해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변별력입니다. 모두가 100점 받는 시험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객관식 5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찍는 방식의 문제로 아이들을 줄 세워야 하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수준의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다 보니까 수능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불씨를 당긴 건 서울시 교육청인데요. 정근식 교육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040년도 대입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폐지하고 고교 학생 개개인의 고등학교 교육 활동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네, 하지만 이 수능이 도입이 된 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실제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네, 마침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능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겠죠.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다른 나라에 추첨하는 나라도 있죠. 입학생 선발을 추첨으로 뽑기 해가지고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입시제도의 정답은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죠. 최은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대출고비를 바짝 죄었습니다만 현금 부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초반으로 대출 한 푼 없는 전액 현금 구매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43년 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183제곱미터가 115억 원에 거래돼 지난주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115억 원은 이 단지 신고가로 재건축 바람을 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 초 70억 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더니 반년도 안 된 7월 90억을 넘어섰고 이번엔 110억 원도 돌파한 겁니다. 2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기를 살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11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거래한 겁니다. 매수자는 1984년생으로 4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3중 규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이후 이런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3중 규제를 받던 지역인 만큼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건데 현금 부자들에게 대출 규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고액 자산가 또는 자산 처분을 통해서 발생한 자산 처분 소득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세는 여전한 것으로 매매가 100억 원 이상인 초고가 거래량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뛰어 올해는 작년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개 독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서 분노감에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법원이 반려견 9마리를 독살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개 한 마리가 길바닥 위에서 괴로워하며 숨을 헐떡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개를 들어서 데려갑니다. 중국에서 길에서 마주친 개를 남성이 독살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SNS에는 이렇게 개를 죽이기 위해 길에 독약을 넣은 빵이나 소시지를 뿌려놓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광저우에서 40마리가 넘는 개들이 한 번에 독살되며 큰 논란이 일었고, 그제는 2022년 베이징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 9마리를 독살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몹쓸 범죄가 이어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 땅에 떨어진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게 하는 견주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땅 개 독살 사건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 때문에 분노한 일부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너 없는 일부 견주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반려견을 타깃으로 한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법인 이 앱스타인과 함께 있는 사진이 추가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 속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등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바로 옆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사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여성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앱스타인과 함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앱스타인의 전용기 조종사 옆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망한 앱스타인이 생전 정재계 유명 인사들에게 성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앱스타인에 대한 정부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압박에 나선 겁니다. From the American people, all we want is full transparency, so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get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사진 촬영 시점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I haven't seen it, but I mean, everybody knew this man. He was all over.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that have photos with him, so that's no big deal. I know nothing about it. 오는 19일까지 개인정보와 안보상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정치권은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에선 나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모든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인데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예보됐다는 소식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주택들이 섬처럼 고립돼 있고 놀이터 미끄럼틀과 그네는 대부분 잠겨 윗부분만 보입니다. 지붕 위로 대피해 소방헬기에 구조되는 주민들. 차량 위에 고립된 남성에게는 드론으로 구명조끼가 전달됐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현지 시각 9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So we've been here 9 years. We've had like flood warnings. Never has this slough that's right here now. It's never come up over the road or out of the secondary ditch. 홍수 피해는 특히 시애틀 북쪽에 위치한 스케짓 카운티에 집중됐습니다. 강수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 약 7만 8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국경과 맞닿은 지역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마스 국경검문소는 폐쇄됐습니다. 유례 없는 상황에 워싱턴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Helps us navigate the emergency work that's going on right now. Rescuing individuals, for example, clearing debris from highways. 이번 폭우는 대기 중에 농축된 수증기가 긴 띠 모양으로 모여 비를 뿌리는 대기천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돌아온 공병부대를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동시에 매체를 통해선 전사자 규모와 파병 기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러시아를 향해서 파병 계산서를 청구했다는 이 파병의 대가를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버스 안 군인들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목적지는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가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부상자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줬고 값비싼 희생을 언급하며 연설 내내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120여일의 고뇌와 해외 군사작전 사의 길이 빛날 연대의 전투 미운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는 약 3달이란 파병 기간과 9명이란 전사자 규모까지 공개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계산서 청구 성격의 압박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사의 북러관계, 밀착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에게 파병에 대한 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도 내고 폭을 넓히라는 그런 묵시적인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은 또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의 벽을 찾아 일일이 공화국 영웅 훈장을 달아주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는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며 민심 이탈을 막고 체제 결속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의 남부 오키나와현을 공동 비행한 것을 두고 최종 목적지는 수도 도쿄였을 것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이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예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을 공동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당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오키나와 섬을 지나 방향을 왼쪽으로 꺾어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비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경로를 두고 일본에서는 폭격기가 도쿄를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행 경로를 연장하면 도쿄는 물론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양국이 함께 이례적인 비행 경로를 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비행이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당시 비행한 중국 폭격기 H-6K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両国による度重なる爆撃機の共同飛行というのは我が国周辺における活動の拡大、活発化を意味するとともに 앞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오키나와를 에어서드 S자 형태로 항행했는데 중국이 군사 분야에서의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지금 유럽에선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방공망 확충에 이어서 프랑스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등 구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배치한 최신 유로파이터입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전투기가 나토의 영공을 침범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Die Eurofighter dienen der Abschreckung, aber auch der konkreten Abwehr von Bedrohungen. 유럽의 위기감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51%가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이 크다고 답했고 69%는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Но если Европа вдруг захочет с нами воевать и начнет, мы готовы прямо сейчас. 유럽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대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대미사일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8년 만에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독일은 이달 초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징병 대상인 남성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Wir sehen, das ist ein Konflikt darüber, wie schnell man die Wehrpflicht einführen kann, weil man merkt, dass sich Widerstand regt.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국방비가 다르고 무기체계 통합성도 떨어져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10월 말부터 계속 오르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1,746원과 1,660.5원을 기록하며 7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격주로 등락을 반복 중이라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국제 경유 가격은 내려가면서 경유는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많은 눈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이번 눈은 강수 지속 시간이 길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10cm, 충북지방으로도 3에서 8cm, 서울에도 많게는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수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인 내일도 다시 곳곳에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상 3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큰 초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웬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이승이 오름 삼나무 숲을 담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안겨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